안녕하십니까. 뮤지컬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해가지고 5가지 원칙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사실 그것만 들어가지고선 저희가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렸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나아가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 김효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막 질문이 머릿속에 막 떠올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환경 변화에 따르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동산 가격의 결정적인 요소들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해결돼서 이렇게 결정됩니다라고 이렇게 마침표로 찍을 수가 없거든요. 네. 자, 왜냐 그러면은 부동산은 경제 활동의 한 부분이면서 사회 활동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은 경제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그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또 어떻게 결정되느냐,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변할 수 있다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변할 수 있다. 이건 좀 생소하네요. 예, 근데 네. 들어보시면은 네. 다 아는 얘기들이세요. 아, 예. 네, 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부동산은 부동의 자산이라 움직이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의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인구의 흐름인 거죠.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네. 네. 인구가 어디로 흐르는가, 인구가 어디에 유입되는가, 어디에 인구가 빠지는가.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부동산 가치 상승 부분이나 하락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어느 지역으로 인구가 증가하는가,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가는 우리가 수요량과 이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 가치 결정에 있어서 또 부동산 가격 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희 그 기자들도 기사 쓰는 내용들 중에 간혹 그런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어느 카운티의 뭐 인구가 1년 사이에 변동이 어떻게 되다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뭐 이삿짐 센터 같은 그런 데서 전국적으로 통계내는 그런 것도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코로나 이후 2020년, 2021년 지금까지의 그 인구의 흐름을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경제성을 고려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런 빅 대도시, 일선 도시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뉴욕이나 뭐 캘리포니아에서 인구가 오히려 빠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인구가 유입되는 곳은 지금 뜨고 있는 대도시 중에서 우리가 이선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아틀란타, 오스틴, 달라스, 뭐 라스베가스, 피닉스 그쪽으로 인구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그 현상이 발생을 해오고 있고 현재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그것이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데이터를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는 데가 그런 이삿짐 센터들. 네네. 특히 우리가 미국에서 U홀이 크잖아요. 네. 그럼 U홀의 데이터를 보면은 현격하게 인구의 유입이 코로나 이후로 경제성을 고려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지금 대도시에서 오히려 빠져나와서 이선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구의 변화는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한 지역이 있어요. A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편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A라는 지역에서 A-1의 이 특정 지역에만 인구가 또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도시 계획, 네. 산업화, 편익시설들의 확장이 됨으로써 네. 이 도시의 인구는 감소하나 이 도시의 또 한 부분은 또 인구가 확장되면서 다른 지역, A라는 지역에서 A1을 뺀 나머지 지역은 가격이 감소했지만 네. A1의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이원화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복잡한데요? 복잡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네. 객관적으로
해결화돼서 가격 결정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인구의 변화만큼 또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가구 수의 변화라는 거거든요. 인구랑 가구 수랑 또 다른가요? 그렇죠. 네. 자, 예를 들면 인구는 감소했지만 가구 수가 또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인데 네. 1인 가족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가구 수가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되면서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가족 구성원이 평균 3인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점점 1인 가구가 많이 지금 대거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수는 감소를 했었어도 가구의 수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갈 수가 있다는 네, 거예요. 수요가 커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가치 결정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변화 중에서 인구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인구의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구 수의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 외에도 뭐 요즘에 그 뉴스거리가 많잖아요. 네. 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국민소득이거든요. 네. 예, GDP 성장이죠. 그러면은 국민소득, GDP 성장과 부동산의 가격하고는 무슨 상관일까? 그것도 관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네. 우리가 보고 그냥 일상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런 국민소득의 증가, GDP 성장은 부동산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인구의 변화, 가구수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국민소득, GDP는 단기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바뀌잖아요. 네네. 1년이 지나면 또 바뀌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는데 하나의 그 단기적인 자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GDP가 올라가면 당연히 집값도 소득이 올라가는 증가되니까는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 조지아주 김효지 부동산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직접 방문하기 전에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는 김효지 부동산의 하우스 투어. 부동산의 기초부터 투자까지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강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효지 부동산을 검색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들 얘기하죠. 네. 물가 상승, 또 인플레이션. 골치 아파요. 많이 얘기를 한단 네. 말이에요. 자, 물가 상승.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이런 인플레이션의 해지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물가 상승, 네. 인플레이션, 결론적으로는 그 자체는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실질적으로 그 부의 흐름이 부동산 자산 가치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점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직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향을 준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네. 되는데요. 근데 대신에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요? 자,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네. 물가 상승 폭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근데 7.9%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랬는데 7.9%까지의 물가 상승을 일으키게 한 요인이 바로 부동산 상승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7%, 8%가 아니라 지금 몇십 프로 올랐어요. 18%, 20%, 뭐 18%에서 21%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집 사신 분들은 다 돈 버신 거예요, 지금. 부를 축적한 네. 수단이 된 거죠. 아. 그것이 인플레이션이 부동산에 주는 영향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는 기간, 물가 상승이 있는 기간에는 대부분이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의 보호를 받기 위함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향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 음. 요즘에 또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죠. 뉴스에서. 금리. 금리. 이제 금리 정말 이제 진짜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금리와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지 않을까요?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죠. 아, 그래요? 금리가.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아. 자, 보세요. 금리가 높으면 그렇군요. 돈이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가죠. 은행으로 가죠. 네.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딴 데 투자해야죠. 투자를 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면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금리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어들죠. 네, 예금을 은행에다 해도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부동산 가치가 또 낮아지는 거고. 네. 금리가 내려간다는 뜻은 어떻게 되는, 또 다른 뜻을 표현하면은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고. 네네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가 또 좋아진다는 거죠. 오. 자, 현재를 보면은 네. 지금 2019년, 그러니까는 이제 코로나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코로나 전이니까는 2020년 2월의 기준입니다. 네. 그때 US 통계로 실업률이 3.7%였어요. 굉장히 낮았었어요, 네. 그때는. 3.7%의 실업률은요, 완전 고용의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현재의 그 US 통계 실업률을 봤어요. 3.8%예요. 거의 비슷하죠, 지금. 네. 네. 그런데 더 특이한 거는 조지아 스테이트 실업률은 2.8%예요. 와. 그러니까는 자, 연준에서 주로 하는 가장 큰 의무는 뭐예요? 통화량 안정? 통화 안정? 물가 안정이죠. 물가 안정 중요하죠. 네, 그리고 완전 고용이에요. 아, 그 두 가지잖아요. 그렇네요. 고용률 낮추는 거하고 물가 잡는 그렇죠. 거하고. 그것이 연준의 의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자를 네. 어떻게 하겠어요? 고용 지표로 보면서 이자를 결정을 하겠죠. 네.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이 상황 속에서 제로 금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통화량이 확장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네. 자, 그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긴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자, 그런데 금리를 오르는 것도 경제 지표, 실업률을 봐가면서 조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아직까지 경제 지표가 활성화되지 않고 경제 지표가 여전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유지하는 속에서 갑작스럽게 긴축을 해서 이자를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금리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다는 거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통화량이죠. 통화량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집을 사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네. 그 현상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네. 제로 금리였잖아요. 네. 그럼 저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저축보다는 투자로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리고 양적 완화가 수차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통화량이 풀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의 해지로 부동산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자, 우리가 그건 아주 간단한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통화량은 또 부동산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통화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통화량이 증가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증가하죠. 예. 그럼 어떻게 되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화량이 줄어들면은 부동산 가격은 낮아지는 거죠. 연준에서 지난 몇 달 동안 통화량을 줄인다고 줄였는데 그게 부동산 시장에 지금 별로 반영된 것 같지 않은 느낌?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해지로 투자자들 몰리기 때문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딱 하나만 볼 수는 없어요. 금리 네. 하나만 볼 수도 없고 통화량만 볼 수도 없고요. 거기에 인플레이션 하나만 볼 수도 없고 이 모든 거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통화량도 우리가 그 현금 통화가 있고 예금 통화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 통화량은 예금 통화 플러스 현금 통화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간혹 뭐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사실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엄격하게 틀리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변동이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하고의 어떤 관계성을 찾는 가 상당히 힘들어요.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주식은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맨날. 그렇죠. 주식은 순간적으로도 업앤다운 반복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수요량은 빨리 증가할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량은 빨리 증가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맞아요.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안 맞게 돼 있어요. 네.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약에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은 평균 가격은 항상 똑같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그거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거고, 그리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결론적으로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같이 영향을 받아요. 네. 그러나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주식 시장이라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네. 네. 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량은 좀 더 빨리 변화가 되지만 공급량의 변화가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뭐 주식이 좋아요, 부동산이? 그것도 사실은 약간의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수익성에 봤었을 때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수익성은 같이 좋을 수가 있어요. 안정적인 면에서는 부동산이 좋죠. 안정적인 면에서 주식은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즉각 이건 바뀌기 때문에 황금성에 있어서는 주식이 빠르겠죠. 몇 초 만에 팔 수가 있잖아요. 네. 부동산은 파는데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그 외에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함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레버리지 효과, 네네. 그리고 패시브 인컴, 수동소득이라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네. 그리고 세금 관계되는 공제 혜택, 그리고 부동산은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네. 쉽게 또 융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들. 네, 그 장점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쪽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이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부동산은 이렇게 정의를 저는 해봤어요. 네. 부동산이란 Final Destination of the Investment이라고요. 운명이군요, 이제 우리한테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의 운명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부동산 되겠습니다. 네. 네. 야, 멋진 표현인데요. Final Destination. 주식은 네. 누구든 쉽게 접근을 해요. 그것이 뭐 그 $5,000로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자기가 가진 자본으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이라는 것은 $40만 부동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내 자본이 거기에서 단돈 5%만 있어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모기지 융자라는 지렛대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한 이득을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세금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결론적으로는 부를 축적해가는 그러한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동산의 기본적인 투자 원리를 아신다면은 아주 재미있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전에 한번 저희가 그 방송을 하면서 아메리칸 꿈을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발판이 바로 내 집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동산 역시 정말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아주 흥미로운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움말 주시는 김유지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